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한국국세청에서 근무를 해왔고 지금 근무 분야는 역외탈세를 포함해 가지고 국제조세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제 국세청 경력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의 퇴직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국세청에서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역외탈세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offshore tax evas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offshore tax non-complian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과세 가능한 그러한 소득과 재산을 의도적으로 국외로 이전시키는 행위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세수가 감소가 초래가 되고 국가의 부가 유출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역외탈세는 어떤 특정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의 이제 실체를 위장해서 변칙적으로 자금을 유출한다든지 소득을 은닉해서 은닉된 소득 그리고 유출된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다시 유입하는 경우를 초래를 해서 결국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본인의 실체를 위장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장시키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공회사, 가공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칙적인 자금 유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금을 어떻게 유출시키냐 하면 보통 은행 비밀주의, 영어로는 이제 뱅크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행 비밀주의가 보장된 국가 내지 지역에 금융기관에 이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 교환이 되지 않는 지역,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조세 피난처 지역 내지 국가가 되는 경우죠. 그런 지역이나 국가에 자금을 유입을 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위장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역외탈세로 인해 가지고 보통 나타나는 통계가 전 세계에서 조세 피난처 같은 지역의 역외탈세로 은닉된 재산이 무려 5조 달러에 이르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외탈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연간 1천억 달러 정도가 역외탈세로 인해 가지고 세수 손실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역외탈세에서 가장 큰 문제 내지 이제 피하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조세의 어떤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조세의 효율성도 있지만 조세 정의를 이제 달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외탈세로 인해서 이러한 조세 정의가 가장 크게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역외탈세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 현상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제의 글로벌화 그리고 디지털화 경향이 이제 심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역외탈세 기법이 날로 이제 고도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각국의 재정 악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여러 가지 행위,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이제 적발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리히텐슈타인의 사건, 역외 탈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UBS 사건들,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한 11년 전에 보도가 됐지만 이러한 경우가 바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가 적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역외 탈세의 문제점이 이게 발생이 됐고 OECD나 G20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역외 탈세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특히 OECD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제 과세 협력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보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보교환 중에서도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와의 정보교환 이것이 대표적으로 조세정보교환 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가 그때부터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역외 탈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이 금융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990년대부터 harmful tax competition이라는 주제 하에서 OECD에서 역외 탈세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은 바로 금융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국세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역외 탈세 차단을 위한 조직을 확충을 시켰습니다. 한국국세청 내에 역외 탈세 담당관실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역외 탈세는 여러 가지 다른 예산과는 달리 특수한 예산, 특수한 성격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국세청은 역외 탈세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국회, 의회와 협조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다른 기관,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공조, 협력을 갖다가 공고히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확대 그리고 협력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도 다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서 제도를 갖추고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그런 다각도의 노력을 한국국세청은 기울여 왔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 이러한 조사 역량을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 역량이 한층 제고가 됐고 그 결과 2013년부터 매년 세금으로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가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역외 탈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실적이 나오는데 역외 탈세 담당 조직이 2011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1년에 역외 탈세 담당 조직이 확충이 됐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 실적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 뒤에 매년 증가가 됐고 2019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고 그 이후에도 작년에도 이보다 더 증가된 실적으로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 역량 그리고 행정에 대한 강화, 행정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외 탈세가 과연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역외 탈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탈세는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연락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역외 탈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위장의
가공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물론 가공회사가 조세 피난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해외 연락 사무소라는 굳이 비단 조세 피난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연락 사무소라는 어떤 이게 실제로는 가공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설립을 해가지고 해외 연락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키고 소득을 은닉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해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례를 보신다면 국내에서 내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오너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해외 연락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시키고 유계 탈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내국 법인이 해외 굳이 조세 피난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연락 사무소 여기서는 A라고 이야기하는 해외 연락 사무소를 임의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연락 사무소는 고정삽장, 다시 말해서 지점과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고정삽장이라고 할 때는 본격적인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세금을 그 국가의 과세당국에 납부를 하는 그런 개념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연락사무소, 리에이전 오피스, 연락사무소는 그러한 사업 활동을 하기 이전에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광고 선전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활동이 개재가 안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사업 소득이 그 국가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과세 당국에서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틈타서 이러한 유괴탈세 사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국 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을 합니다. 이러한 자금이 물론 연락사무소에서 실제로 자금이 운영 경비로 사용된 건 아니고 바로 이 오너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내국 법인의 사주의 해외에 있는 배우자 혹은 유학하고 있는 자녀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용이 사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 연락 사무소의 명목에 명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행해서 해외 연락 사무소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출된 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사주의 배우자는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송금된 자금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학하고 있는 자녀 내지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여세 내지는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법인 자금의 유출을 가리기 위해서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그러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유출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외 주택을 그런 유출된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물론 자금을 세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는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죠. 그 결과 이러한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됐죠. 국세청에서.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내국법인 유출된 자금을 송금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을 하고 그리고 해외 주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페널티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유괴탈세에
대응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외탈세의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해서 그리고 국내의 제도 CFC라는 국내의 제도를 악용해서 역외탈세를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내국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를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죠.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회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이런 국가에 자회사를 두게 되는데 이러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라든지 이러한 영업 활동을 하는 현지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지 법인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들이 소유를 하게 되고 그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들을 한국에 있는 법인이 궁극적인 모 회사로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러한 제조 회사에 발생된 이익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 배당은 그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배당금은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이익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익이 한국의 모 회사로 배당이 된다면 물론 이제 한국 법인에서는 이익금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법인세를 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CFC 룰이라고 있습니다. CFC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룰이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 CFC 룰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피난처와 같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어떠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굳이 배당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익금이 발생된 그 과세 연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지분만큼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CFC 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본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인도 현지 법인에서 받은 페이퍼 컴퍼니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그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 법인에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과세년도에 대해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 지분만큼은 한국 내국법인에서 입금으로 잡아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본다면 이렇게 받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받은 그런 수익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가공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가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들끼리 인위적으로 거래를 해서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서 가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중국 법인, 베트남 법인으로 받은 그런 수익이 없어지게 되겠죠. 없어지니까 당연히 내국 법인에서는 발생된 이익이 CFC 룰에 의해서 발생된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정당하게 어떤 손실이 발생됐으면 모르겠지만 페이퍼 컴퍼니 여기서 본다면 A, B, C 이런 자기들끼리 인위적인 손실 거래를 통해 가지고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서 손실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이렇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발생이 안 되게 되는 형식으로 역외탈세가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례를 한국국세청에서 발견하게 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CFC 룰에 따라 가지고 과세해야 되는 그러한 정당한 법인세를 추징을 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빼돌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례를 본다면 이 사례에서는 한국에 있는 법인이 해외 바로 이제 우파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직수출하는 사실상 이제 해외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죠. 수출하니까 그 수출 대금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받아서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3국의 가공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하는 그런 사례죠. 여기서는 이제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홍콩이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죠. 그래서 홍콩에 어떤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했는데 물론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는 전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뭐 페이퍼 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고 등록된 어떤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어떠한 실체가 전혀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수출을 이제 중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거래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상 이제 한국에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바로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 대금의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서 중개거래라는 명목으로 홍콩에 있는 A 법인이 중개를 하는 식으로 빼돌린 거죠. 그렇게 되면 수출 대금의 일부는 홍콩 법인한테 가게 되겠죠. 물론 홍콩 법인이 이제 그 하는 역할, 기능이라든지 위험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전 가격 상으로도 홍콩 법인 A가 그 이익을 기속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거래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기능을 하고 있는 양 이렇게 서류상으로 조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 아까 그 유괴탈세 과정에서 제가 사례에서 그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유괴탈세는 본인의 실체를 가장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가장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그 경우가 어떤 가공의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홍콩 법인 A라고 볼 수가 있죠. 에서 귀속된 그 자금에 대해서 물론 여기 대해서는 다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한테 그 자금이 이전이 되고 그 자금은 다시 불법적인 변칙적인 방식으로 제3국에 은닉이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열개탈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 비밀주의가 보장이 된 그런 국가 지금 현재 은행 비밀주의는 많이 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 뭐 스위스라든지 그런 국가에 자금을 뱅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보 교환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국가들, 전형적인 어떤 조세피난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국가들의 그러한 은닉된 자금을 예치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역외탈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례에서도 은닉된 유출된 자금 그리고 은닉된 소득에 대해서 필요한 증여세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을 해서 국세청에서 역외탈세에 대해서 대응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